Hi, greeting from Korea.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WKIT 해외 마케팅 본부 차장 심슨 김입니다. 비즈니스 피칭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드리며 전 세계 스마트 시티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와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발표의 제목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스마트 앤 세이프 라이프입니다. 저의 기술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미래 비즈니스를 위한 몇 가지 흥미로운 분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08년에 설립된 유한 회사 WKIT입니다. AI 기반의 영상 분석 전문 회사이고요. 대구시의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체 기술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강점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안정성입니다. 지난 4년간 매출은 평균 30에서 35%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올해 매출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전체 직원 110명 중 약 50%가 R&D, 제품 개발팀인 만큼 시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을 세계 시장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성 높은 조직으로 다양한 특허와 핵심 기술을 달성했습니다. 저희의 핵심 기술은 다양한 영상 정보를 분석하는 딥러닝 기반 기술입니다. 자체 이미지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직접 교육하여 높은 정확도의 사물 인식 및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술들은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비디오 분석과 관련하여 가장 핫한 키워드는 딥러닝이죠. 딥러닝은 기계학습의 한 분야로 일련의 레이어에서 의미 있는 특징을 점진적으로 학습하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특징을 학습하는 새로운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딥러닝의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는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처리된 데이터가 설계된 모델의 각 단계를 통과할 때 데이터의 중요한 특징이 추출됩니다. 딥러닝의 딥이란 말은 설계된 모델의 다양한 레이어의 단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공된 데이터로 학습 과정이 완료되면 학습 과정을 통해 계산된 특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학습되지 않은 새 데이터를 넣어줘도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많은 나라들은 사회 안전망과 삶의 편리성을 위해 스마트 시티를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저희는 국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공공 데이터, 특히 CCTV 정보를 활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필수 요소로서 이 솔루션은 공공 데이터인 CCTV 정보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CCTV 관제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저희는 특정 사건의 주된 행동이나 사람과 차량을 찾기 위한 고속 비디오 검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CCTV 영상에서 특정 대상을 추적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장면에서 이 남성을 찾아 추적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GIS를 기반으로 시간대와 CCTV 설치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검색 솔루션은 선택한 지역의 모든 영상 정보를 수집하고 CCTV 화면에서 사람 대상을 추출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대상과 유사성 평가를 거쳐서 유사하고 정확한 이미지 데이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솔루션은 우리가 추적하는 대상의 이동 경로를 시간대별로 보여주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비디오 화면을 가져옵니다. 사람 대상 추적과 유사하게 차량 추적도 가능합니다. 이 솔루션에는 차량 객체 데이터 세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사성 분석뿐만이 아니라
제조사, 차종 및 번호판으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나 사건의 주요 장면, 실종 아동이나 노인을 찾는 경우처럼 이 검색 솔루션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솔루션은 PCMS입니다. 말레이시아 시장에 공급한 솔루션인데요. 버스 내부에 구간 인식 기술을 접목하여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승객을 각각 계산하고 또 안면 인식을 통해 승객의 성별 정보를 분석합니다. GPS를 통해 대시보드에서 차량의 주행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 체온이 일정 정도 이상인 승객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체온 감지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개수, 즉 카운팅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면적당 허용 인원, 마케팅, 빅데이터 등 개수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합니다. 지금 소개할 솔루션은 저희가 설계한 사용자 중심 카운팅 솔루션입니다.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사용자는 경계를 설정하여 직접 경계 안팎을 셀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복수의 채널을 셀 수 있고 타임라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솔루션에 포착된 사람들의 실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카운팅 기술은 이제 매우 보편화되어서 아마도 대부분의 AI 회사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차량 카운팅 솔루션의 핵심은 정확도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저희는 야간이나 또는 비에도 높은 차량 인식률을 실현하기 위해 자체 딥러닝 모델을 적용합니다. 향후에는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딥러닝 기술은 사물 인식뿐 아니라 특정 행동의 분석도 가능합니다. 지상 조업은 항공기가 메인 게이트에 진입한 후 출발하기 전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인데요. 여기에는 백드롭, 수하물, 급유, 유지보수 등과 같은 모든 작업에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는 각 작업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담당자의 무전기로 수동으로 기록했지만 이제 저희의 자체 딥러닝 기술 기반의 영상 분석을 통해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 항공기 조업 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다중 채널 분석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도시 곳곳에 안전을 위해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딜 가든 CCTV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의 GDPR, 싱가포르의 PDPA처럼 많은 나라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건의 증거로 CCTV 화면을 외부로 엑스포트해야 하는 경우라면 프라이버시 보호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저희의 사물 감지 기술을 이용하여 얼굴, 체형, 번호판과 같은 프라이버시 객체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킹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과 차별화를 위해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프라이버시 관련 객체를 감지하고 있으며 이동 중인 작은 객체도 90% 이상의 감지율을 보입니다. 또한 워터마킹 및 DRM 기능으로 영상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프라이버시 문제는 CCTV 관제센터뿐만이 아니라 저희와 같은 일반 대중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웹 기반 마스킹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GPU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가입하기만 하면 딥러닝 기술을 위한 별도의 고성능 하드웨어 없이 자신의 영상 데이터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데요. 가입 후에 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 마스킹할 대상을 선택하고 결과를 받으면 됩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런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작년에는 해외 시장에서 판매 사례가 몇 건 있었습니다. 일본도 한국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어서 작년에 일본 시장에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을 판매했습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요 특징을 추출하여 SDK를 제공하고 웹 마스킹 서비스를 일본어 버전으로 제공했습니다. 저희는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UAE,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전시와 컨퍼런스에 참가하면서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회에 직접 참여가 불가능하여 온라인 전시회나 전문 컨설팅 회사 가트너와 계약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IT가 삶을 바꾼다는 것을 안다 라는 우리 회사의 슬로건처럼 우리의 기술과 솔루션이 안전하고 스마트한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리스페이스 대표 조범동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소개와 배터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대의 전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아우디 이트론과 테슬라 모델 Y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우디 이트론의 배터리 용량이 95kWh이고 테슬라 모델 Y가 70kWh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더 크면 주행 가는 거리가 더 길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과 테슬라 모델 Y는 Z급에서 굉장히 비슷한 사이즈의 차량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우디 이트론은 배터리 용량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주행 가는 거리가 테슬라 모델 Y보다 더 현격하게 적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 시스템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배터리 각 셀에 대한 밸런스 컨트롤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배터리 셀들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배터리 셀들에 대한 열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좋은 배터리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육상이 아닌 항공 분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중요도는 더욱더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ESS와 같은 일반적으로 전력이 일정하게 들어오고 일정하게 방전이 일어나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밸런스 컨트롤이나 세이프티에 대한 관리, 히트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충방전이 굉장히 다양한 충방전 곡선을 보여주는 그러한 경우가 바로 이제 항공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밸런스 컨트롤, 세이프티, 그리고 힘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배터리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밸류 체인에서 어떤 배터리에 들어간 어떤 소재를 만들 것이고 배터리 셀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만 좀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저희는 이 이후 단인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배터리 셀을 만드는 회사들은 아시는 것처럼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업체들이 있으며, 이 업체들로 다양한 뭐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과 같은 이러한 소재들을 납품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이웃단에서 배터리 모듈을 만들고 배터리 시스템을 만드는 그 기술은 국내에서 현대모비스,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놓고 본다면 테슬라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산업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배터리 팩과 배터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 요소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배터리 셀을 더 많이 넣어서 더 많은 주행 거리를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배터리 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배터리 셀을 더 적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원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무게도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배터리 시스템을 잘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밸런스 컨트롤이나 신 매니지먼트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IoT 기반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리고 배터리의 잔량 상태 그리고 배터리가 현재 어떤 방전 상황에 충전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쌓아가면서 보다 더 개선된 배터리 시스템들을 만들 수 있고 일의 상황에 대한 대처,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 경험들을 제공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로 이러한 작업들을 현재 구미시와 이모빌리티 실증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배터리 셀과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쌓아 나가면서 보다 더 개선된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데이터들로 활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항공 우주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이슈는 더욱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이 충방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C레이트라는 단위를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C레이트 값이 보통 통상적인 육상 모빌리티에서는 3C레이트 정도를 사용을 하면 충분한 충분히 기대에 부합하는 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 우주 분야로 오게 되면은 20C 레이트, 많게는 40C 레이트까지도 이 충방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특성들을 보여주고 이러한 충방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열 관리와 밸런스 컨트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에 좀 더 많은 집중을 했고 그 결과 회사를 설립하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다양한 항공 우주 분야의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기전자공학을 전공을 해서 그 일을 베이스로 해서 회사를 창업하고 회사를 현재까지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삼성전자 출신의 성한진 상무이사가 전기전자 파트 부분의 CTO 역할을 담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출신의 김봉정 CTO가 배터리의 기구 파트에 대한 CTO 역할을 담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전체 25명의 근무자 중 총 14명의 엔지니어 인력들이 기술 개발을 위해서 각각 파트에서 협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항공우주 분야에서 연구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 다양한 분야의 엔지니어들의 코어가 사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비어클 파트를 담당하는 인증과 관련된 시험 인증을 담당하는 엔지니어 2명 그리고 어, 배터리에 대한 어떤 기구 설계 그리고 안전 설계 등을 담당하는 기계 파트의 R&D 프로덕션 파트가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그리고 전기전자적인 기판 개발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R&D 데몬스트레이션 팀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항공우주 분야에서 첫 발을 뗀 분야는 중대형 드론에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80% 이상의 효율로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는 배터리고 중대형 드론이다 보니까 25V대의 그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무게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와트 아워 퍼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175와트 아워 퍼 킬로그램 정도의 에너지 밀도를 배터리 시스템 단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보통 상적으로 배터리 셀 단에서 보통 200와트 아워 퍼 킬로그램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 단에서는 140에서 150와트 아워 퍼 킬로그램이 일반적인 수치인데 그보다 조금 더 가벼운 배터리를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출력 부분에서는 10C 레이트의 출력을 가지는 배터리 시스템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만든 배터리 시스템은 이 KLA-100이라고 하는 2인승 유인 순수 전기 추진 항공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탑승을 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비행을 하기 위해서 보다 더 가벼운 배터리가 요구가 돼서 200와트 아워 퍼 킬로그램의
배터리 시스템을 만들었고, 전압대역은 전기자동차보다 조금 높은 580V 대역의 배터리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보통 통상적인 전기자동차가 사용하고 있는 60kWh의 용량의 배터리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어, 일반적인 전기자동차하고는 또 다르게 최대 출력이 40C 레이트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배터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KLA-100 전기추진 항공기는 리그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비행 시험을 마친 뒤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저희가 용역 수행을 하고 물품 계약을 납품한 계약서들이 되겠습니다. 2024년을 목표로 저희는 수요기업 현대자동차의 얼반 에어모빌리티에 들어가는 드론 택시, 에어 택시라고 부르는 이 기체에 들어가는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유인 전기 추진 항공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사양으로 230Wh/kg 그리고 800V 대역의 배터리 시스템, 그리고 전체 용량은 더 커진 150kWh 정도의 용량의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순수 전기 추진 항공기도 그렇고 이러한 그 에어 택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FAA나 이와 같은 이 항공 우주의 그 신뢰성 승인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신뢰성 승인들이 기존의 육상 모빌리티보다는 훨씬 더 승인을 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춘 안전한 배터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가 이해 상황에서 충격을 받았거나 아니면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이례적인 고장과 같은 상황에서도 배터리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그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기술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 항공우주 분야에서 저희는 현대 자동차를 수요 기업으로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에어택시, 그리고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전기 추진 항공 시스템에 들어가는 배터리 개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선형 시스템과 함께 이 무인 항공기 기반의 해양 안전 및 불법 어부천 생태계 관리를 위한 항공기 기체에 들어가는 배터리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멀티로터 형태의 퍼스널 에어뷰크의 초기 버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기 추진 항공기 외에 그 SLI 배터리라고 하는 스타트라이트 이그니션 배터리도 저희 산업군의 하나입니다. 통상적으로 보통 가장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12V 배터리입니다. 이 12V 배터리가 통상적으로 납산 계열의 PB 배터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PB 배터리를 제외하고 LFP 타입 형태의 SLI 배터리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국내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저희는 애프터마켓을 대응하기 위하여 이러한 그 LFP 타입의 SLI 배터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PB 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수명이 4배 정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 자동차에 이 LFP 타입의 SLI 배터리를 적용하는 경우에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배터리를 교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기대 수명과 배터리의 양산 원가를 비교를 했을 때는 PV 배터리보다 더 저렴한 경제적인 배터리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의 무게가 기존보다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로 더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만큼 차량이나 항공기의 경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또한 충방전 특성이 보다 더 좋기 때문에 요즘 흔히 사용하는 전자식 엔진에서 보다 더 일부 연비를 개선하거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를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미 다양한 회사들로 이 배터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납품해 본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이러한 배터리를 만들어서 실제로 2인승 경량 항공기에 적용을 한 다음에 시동과 비행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그때 영상이 되겠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항공기가 시동을 걸기까지 다소 긴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시동에 소요되는 이러한 시간이 좀
줄이고, 그리고 이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통성을 개선한 그런 사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현재 저희의 배터리 생산 라인이 되겠습니다. 배터리가 사실은 리튬 기반의 굉장히 폭발물이기 때문에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안전하게 생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이를 작업하게 되면은 사람의 인적 자원의 어떤 실수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 불량이 발생되고, 그 불량이 최악의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생산 라인에서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150억 원 규모의 회사 밸류를 가지고 VC들과 투자 계약을 맺고 현재 사업을 영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저희는 실제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1, 2인승 규모의 퍼스널 에어 비유클을 만들어서 비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무인기 부분에서 안정적인 배터리 시스템들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앞서 보여드렸던 KLA100과 그리고 OPPAV에 대한 최종적인 비행 안전성, 신뢰성을 획득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위에 최종적으로는 2024년부터 보다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에어택시 시장에서 배터리 공급사의 역할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네, 이상 저희 V스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귀빈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에서 따뜻한 환영 인사드립니다. 저는 부옥녹 황 에스텍의 창립자 겸 CEO입니다. 오늘 제 동료인 통푹 티엥 에스텍 영업이사와 제가 함께 공동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산업의 뉴 노멀과 디지털 전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4개 주제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인데요. 먼저 베트남 산업의 뉴 노멀,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요 교훈과 시사점에 대해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 연락처를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날 베트남 그리고 국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두 자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원격 근무를 하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나 다낭, 호치민 등 대도시의 여행 제한령이 발동되었고 주요 도시나 지역에서 이동이 어렵습니다. 국제 여행이나 거래도 어렵습니다. 산업이나 제조 부문도 이제 뉴 노멀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화는 우리 생활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장소를 방문하는 방식과 여행하는 방식도 바꾸고 있죠. 전통 구매가 아닌 온라인 쇼핑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제품 설계에서 제조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직접 여러 고객을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회를 여러 기업에게 제공하고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많은 혜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그 여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이제 그 시류에 편승해야 합니다. 시장 출시까지 리드타임이 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제조 산업은 신속하고 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또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제품과 생산은 면밀하게 통합되어야 합니다. 제조기업들은 탄력적으로 생산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품의 품질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또 공장의 효율성은 어떻게 증대할 수 있을 것일까요? 이것이야말로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소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경쟁률을 어떻게 달성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을까요? 모든 부서, 그리고 공정 라인이 서로 연결되고 통합되고, 그리고 협업적인 플랫폼에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조에서 연구개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제품 생애 주기 관리에 이르기까지, 공급망 관리에서 생산에서 공정 현장과 생산 현장에 이르기까지 관리 시스템에서 자동 시스템은 서로 연결되고 상호 대화가 가능해야 하고 서로 데이터를 교환하게 되고 공통 플랫폼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산업 공장을 수직적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여러 레벨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레벨에 액추에이터가 있고 분산형 I/O가 있고 장비가 있고 또 기계들이 있습니다. 다음 제어 단위 있죠. 여러 컨트롤러, POC, IPC, 그리고 HMI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단에 가면 스케이다 시스템이 있고 자동화 시스템이 있고 GCS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조 정보 시스템, MIS, 그리고 전원관리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관리단에 들어가게 되면 MES, 제조 실행 시스템이 위치하게 됩니다. 또는 운영 정보 시스템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시스템 레벨은 서로 연결됩니다. 여기에는 다른 산업망들이 다른 산업 프로토콜로 연동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클라우드 기술도 연동됩니다. 이제 데이터가 운영단에서 관리단으로 이관되고 필드에서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전송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디지털 공장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지털 공장이라는 것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품질과 유연성 그리고 서비스에 큰 개선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요한 주요 디지털 기술로는 먼저 연결성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산업용 IoT를 통해서 데이터를 기존 장비와 신규 센서로부터 수집하게 됩니다. 둘째, 지능형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DCS 시스템이나 스카다 시스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관리 시스템 등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또한 IT와 OT 컨버전을 통해서 종단 간 디지털 연속성을 디자인해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가능케 합니다. 에너지 관리, 품질 관리 시스템, 또 예측 보전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디지털 공정의 주요 특징은 폐쇄형, 데이터 주도형 최적화를 전체 오퍼레이션에 대해 달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첨단형 분석 기술도 적용됩니다. 이는 초기에는 결정 과정 지원에 적용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체 최적화 운영을 위해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제 디지털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변혁이라는 것은 결국 컴퓨터 기반의 기술을 조직의 제품과 프로세스 그리고 전략에 통합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조직은 디지털 변혁을 통해서 인력의 참여를 이끌고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술은 결국 디지털 변혁의 니즈를 증가시키게 되고 또 조직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종류의 디지털 변혁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디지털 변혁 관련 기술들을 검토해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능성을 모든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에 통합해서 적용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나 머신러닝 AI를 적용하여서 이를 컴플라이언시 데이터 프로그램 하에 보다 정확한 결정을 내려서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전략적인 사업 분야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선제적인 행동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수동적인 행동을 내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생산 데이터 분석을 실시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디지털 변혁 기술은 조직이 보다 신속하게 움직이고 또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AR이나 VR이나 IoT, 기기, 에지 컴퓨팅 등이 이를 가능케 합니다. 여기 디지털 생태계 이미지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애플리케이션과 공유하여 장비의 가용성을 개선하거나 또 이렇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유지 보수를 수행하게 되면은 이를 데이터 문서 관리 시스템과 결합시켜서 유지 보수의 대응력을 개선할 수 있고 기술 문서의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 즉 3D 버추얼 기술은 가상 교육 훈련, 그리고 원격 유지를 가능케 해줍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장비의 품질을 향상시켜 주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중앙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데이터 장비를 생태계에 저장하게 해주고 여기서 빅데이터를 선정하고 분석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세부적인 기능이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MMS나 ML인데요. CMMS나 ML 시스템은 매우 필수적입니다. 생산 기계 장비의 가용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신기술을 활용하고 이 신기술의 기능을 일상적인 작업 지시를 넘어서도록 적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 평가를 수행할 수 있고 여러 장비나 필수 장비에 대한 유지 전략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자원 계획을 수행하고 업무 패키지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험 기반 유지 관리는 우리 장비의 가용성을 보장하는 성공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방 보전 관리를 수행하거나 품질 유지 관리나 조건부 관리나 검사, 비파괴 시험, 장비 검교정을 하는데도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CMS나 ML 시스템은 반드시 다른 엔터프라이즈 시스템, 즉 ERP나 전사적 자산관리 시스템, 데이터 문서관리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획득 시스템과 반드시 연동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ML 시스템은 예를 들어 예비품 주문을 위한 SAP와 연동되거나 예비품 재고 정보 확보를 위한 SAP 시스템과 연동되거나 스케이다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서 장비 가용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모바일 기기 접근성 확보와 연동되거나 DDMS와 통합을 통한 기술 문서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DDMS 데이터 문서 관리 시스템에 적용될 수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기술 데이터 문서 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수리 시간을 단축하고 문제 파악하는 데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엔지니어링 데이터와 문서를 전자 포맷에 통합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이 없는 문서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DMS 시스템은 문서 일관성과 문서의 무결성을 가능케 합니다.
그럼 공장의 문서화 관리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일반 사용자의 사용도를 증대시킬 수 있고 가시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관리와 통합시킬 수 있고 고객의 품질 부서와 통합시킬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변화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감사 추적 관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MRO나 P&ID 엔지니어링 등 타 시스템과의 통합을 가능케 합니다. (3D) 버추얼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하여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공장 운영을 지원합니다. 투자 비용 증대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노력을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노후화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건, 안전, 환경, 위험 문제 관리를 지원합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3D 사용, 교육 훈련, 유지 시뮬레이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D 모델은 전체 공장이나 사업 생애 주기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의사결정의 수준을 보다 높여주고 신속하고 직관력 있게 데이터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장과 장비, 제품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개선해주고 3D 시각화가 설계 단계에 적용되어 운영 단계에 교육 훈련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OI, 운영 정보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OI는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여러 정보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용도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먼저 데이터를 취합해서 실시간으로 시각화해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경영 성과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공장이나 전사적인 차원의 성과 지표를 제시하게 되고 중요한 결정 과정을 지원하게 되고 OI는 운영 정보를 개념화하는 데 지원하게 되고 실시간 가시성을 핵심 사업 정보에 대해서 각각 시설별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넓은 데이터 시각화와 애그리게이션 플랫폼을 지원하게 됩니다. 글로벌 가시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KPI나 핵심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성과에 대한 상황 분석, 분서별 상황 인식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 개념화, 프레젠테이션도 제시합니다. 보고서와 대시보드, 드릴다운, KPI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셔널 인텔리전스, 즉 OI는 팀 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행동과 우선순위 간의 연계성을 개선합니다. 정보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스마트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IoT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사물 인터넷, IoT를 산업부문, 애플리케이션으로 확대 적용을 시켜나가고 있는데 산업 IoT는 기계나 프로세스, 그리고 첨단 분석 기술, 사람을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모니터링, 수집, 교환, 분석하도록 하여서 의미 있는 통찰을 도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산업용 IoT 솔루션은 공장, 프로세스 산업이 전반적인 장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IIoT 솔루션 플랫폼은 전반적인 장비를 개선하도록 돕고 장비의 고장률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능동적인 유지 보수를 지원하고 다운타임 고장률을 감소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예를 들어 IIoT 게이트웨이나 PLC나 HMI, 자동화 시스템, DCS, 스카다 또는 에너지 매터, 드라이브 센서와 같은 디바이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행하였던 유즈 케이스를 공유하겠습니다. 베트남의 시멘트 회사의 사례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 우리 시멘트 고객의 자동화 제어 시스템을 현대화시켰는데 유지 관리 시스템과 전원 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 회사의 운영 정보 시스템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OI 시스템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양한 공장의 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해당 정보를 이 회사의 경영진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고서를 회사의 C레벨과 경영진에게 제공하였고 고객이 시멘트 공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산 효율을 증대시키는 데 지원하였습니다. 고객이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전환 과정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주요한 교훈을 공유하겠습니다. 신기술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디지털 전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속가능 발전에 중요합니다. 현 상황을 이해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실행하는 것,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디지털 변혁에 있어서 성공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텍은 파트너들과 고객들과 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뉴 노멀 시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사이언스파크 이노페어 2021 관계자분들께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낭 하이테크 파크에 있는 디지털 공장에 여러분들께서 꼭 방문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우리 본사는 호치민시티에 있고 공장은 다낭시에 있으니 여러분들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고 스피프 2021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Good afternoon. Thank you for attending our presentation. Today, I'd like to introduce our platform for new peptide drug development. 안녕하십니까? 저희 프레젠테이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펩타이드 신약 개발을 위한 당사 플랫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글라이텍입니다. 2012년 오츠카 그룹에서 분사된 연구 중심의 비상장사이고요. 일본 교토연구단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자연과 조화를 목표로 새로운 생물학적 치료제와 방법을 창조하여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과 환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자연 구조를 기반으로 새로운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왜 이런 개발 전략을 선택했을까요? 펩타이드는 효능 및 선택성은 뛰어나고 독성이 낮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항체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생산이 훨씬 간단하고 다양한 변형과 결합에 적합합니다. 항체 대체제로서 매우 유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혈장 안전성과 용해성이 낮고 순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더딘 상황입니다.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most peptide candidates need to be modified.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펩타이드 후보 물질들은 다른 물질들과 함께 변형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전략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공 폴리머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펩타이드 약물의 반감기를 크게 연장시킬 수 있지만 보통은 예상치 못한 독성과 면역 생성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인공 폴리머의 이질성으로 조절된 펩타이드의 특성 분석이 어렵고 제조 비용이 증가합니다. 인공 폴리머는 보통 생분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천연 원료가 더 안전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은 천연 폴리머를 결합시켜 반감기를 연장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복잡한 유전자 편집과 세포 발현 방법이 필요한데 이것은 응용 분야를 제한시키고 제조도 어렵습니다. 시장에서는 펩타이드를 변형하기 위한 안전하고 강력한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
펩타이드의 안정성과 용해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가급적이면 천연 원료가 바람직할 것이고요. 또한 균질적인 제조와 광범위한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 글라이텍에서는 천연적인 생물 활성 구조를 기반으로 2개의 플랫폼을 설계했으며 화학적 방법으로 후보 물질을 합성하여 품질과 동질성을 담보합니다. 펩타이드 변형을 위한 화학적 글리코실화 플랫폼과 스캐폴드 펩타이드 백본과 cDNA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한 펩타이드 신약 발견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저희는 약물과 같은 바람직한 특성을 가진 유망한 후보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글리코실화란 무엇일까요? 글리코실화는 인체에서 가장 흔한 포스트 트랜슬레이션 변형이며 많은 펩타이드와 단백질을 변형시키게 됩니다. 글리칸, 그 중에서도 특히 N글리칸은 많은 생물학적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접힘과 안정성의 필수이며 세포의 커뮤니케이션과 병리학적 과정에서 인식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글리칸을 적절히 사용할 수만 있다면 신약 개발의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글리칸이 다양한 물질에 결합하는 것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치료제, 백신, 약물 전달 시스템 등 수많은 다른 응용 분야에서 신약이나 새로운 기능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글리칸은 아직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는 글리코실 펩타이드와 단백질을 생산하려면 세포 발현 방법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글리코폼은 세포 발현으로 변형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생물학적 치료제라 해도 글리코폼은 제조사나 제조 배치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이질성 때문에 특성 분석이나 품질 관리가 복잡하게 됩니다. 일부 회사들은 새로운 컨센서스 배열을 삽입하여 글리코실화 사이트 수를 늘리려 시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리스로포에틴이 있습니다. 치료제 시장에서 성공적인 히트였는데요. 하지만 이 방법은 생물학적 제재에만 적용될 수가 있고 여전히 글리칸 구조의 이질성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글리칸이 컨센서스 배열에 결합하는 기전 역시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률에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칸과 글리코펩타이드 합성을 위해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글리코폼을 완전히 조절하고 소분자, DNA, RNA 등과 같은 다른 영역으로 글리코실화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런 크기의 복합 N글리칸을 대량으로 제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단지 몇 마이크로그램에서 밀리그램 정도만 만들 수가 있었는데 신약의 임상적 개발이나 상용화에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동시에 학술 연구나 신약 개발용으로 쓰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았습니다. 저희 글라이테크는 제조 규모를 크게 늘리는 동시에 가격을 낮추고 글리칸의 효용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서 이 11당 단위 복합 N글리칸을 추출하고 화학 및 요소 방법으로 50개 종류 이상의 균질한 글리칸으로 맞춤화합니다. 2002년부터 당시 요코하마 시립대 교수였던 카지하라 야스히로 교수와 공동 개발한 것입니다. developed with Professor Yasuhiro Kajihara, who was at Yokohama City University at the time. The synthetic method 2006년에 합성 방법을 완성하였는데 3년 후 연 10kg 이상의 생산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As a result, we greatly decreased the cost of glycan reagents, lowering their price by 99%. 그 결과 글리칸 시약의 가격을 99% 낮추고 신약 개발에 알맞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조 물량이 증가하면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 글리코실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펩타이드의 글리칸 패턴을 자유롭게 디자인하고 최적화하기 위해 화학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후 당 단백질을 화학적으로 합성하는 데 화학적 라이게이션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당 위치에서 수 구조까지 균질하게 글리코펩타이드와 글리코프로틴을 합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2년에 저희는 세계 최초로 화학적 합성 방식으로 글리코프로틴인 인터페론 베타를 만들었고 이를 미국 화학학회지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 시범 연구를 통해 자사의 화학 글리코실화 플랫폼 제조 비용이
세포 발현 시스템 제조 비용과 견줄만 하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글리코폼을 설계하고 GMP 등급의 API를 제공하여 파트너사들의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널리 사용해 왔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 중에서 자사 파이프라인의 약 하나가 2020년 일본에서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이는 당사의 글리코실라 플랫폼의 안정성과 효용성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기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요. 여기 정리한 카지하라 교수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Because we use human type glycans to modify peptides, they are biocompatible and highly expected to be safe in terms of low risk of unexpected toxicity. 펩타이드를 변형시키는데 인간형 글리칸을 사용하는데 이는 생체 적합하며 안전합니다. 예상치 못한 독성이나 면역 원성의 위험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펩타이드 백본을 따라 글리코실과 사이트를 자유롭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유전자 편집 방식보다 더 많은 글리코실과 부위를 스크리닝할 수가 있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최적의 포지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글리코펩타이드와 단백질은 균질하기 때문에 정화, 특성 분석, 품질 관리 시간을 절약하게 됩니다. 저희 글리코실화 플랫폼은 또한 매우 다재다능합니다. 펩타이드나 소분자, DNA, RNA, 알부민, 지질 등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리칸은 인체에서 많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글리코실화 플랫폼은 기존의 변형과 비교하여 다양한 물성을 개선하고 다른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최적화된 글리칸 패턴을 설계하고 스크리닝하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표적 펩타이드를 선택하고 최종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저희의 파이프라인 자산인 글리코소마토스타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네이티브 소마토스타틴을 장기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반감기를 연장하는 한편 성장 호르몬 분비 억제 효과와 네이티브 5 수용체 친화도 프로파일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 활동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절한 글리코실화 부위를 스크리닝합니다. 스크리닝 시간은 배열과 스크리닝하는 포지션의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펩타이드에 따라 20개의 포지션을 스크리닝하는데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가장 좋은 글리코실화 사이트를 발견하면 테스트할 여러 글리칸 구조와 다양한 수의 글리칸을 선택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 작업을 동시에 수행을 했고 총 30개의 각기 다른 글리칸 패턴을 검사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Here's the final result. We successfully found a glycan pattern that matched our expectations. The half-life of 최종 결과입니다.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는 글리칸 패턴을 성공적으로 발견했습니다. 펩타이드의 반감기는 2분에서 40분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이 정도면 말단 비대증 치료에 충분합니다. 상용 소마토스타틴 유사체와 비교했을 때 자사의 글리코소마토스타틴은 유산 성장 호르몬 억제 효과를 보였지만 5가지 수용체 I형에 대해 더 네이티브 같은 친화력 프로파일을 보였습니다. 이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1상은 이미 일본에서 완료가 되었고 이때 안전성과 허용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자산을 공동 개발하거나 라이센싱할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연구의 결과들입니다. 우리는 글리코실화가 용해성 개선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나의 펩타이드나 단백질의 글리칸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반감기를 연장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체내 활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우스 모델에서 보면 글리칸 6개가 결합된 저희의 인터페론 베타는 글리칸 3개를 결합한 인터페론 베타에 비해 항바이러스 활동을 더 활성화시켰습니다. 글리코실화는 또한 항원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동물성 펩타이드의 항원성이 높은 글리칸을 결합한 후 유도 항약 항체의 양이 감소했습니다. Our platform has successfully turned glycans into a useful and powerful tool for new drug development through precise attach, free design, large manufacturing scale, and expanded. 당사의 플랫폼은 정밀한 결합, 자유로운 설계, 대규모 제조 및 적용 분야 확대를 통해 글리칸을 신약 개발에 유용하고 강력한 도구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글리코펩타이드 치료제 개발이 가장 발달했는데요. 저희는 파트너가 새로운 API를 개발하거나 기존 약물을 개선하기 위해 글리코실화 컴파운드를 설계하고 합성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실현될 수 없었던 글리칸의 더 많은 기능과 적용 분야를 탐색하기 위해서 학계 및 연구기관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10개가 넘고요. 이 중 2개는 임상 1상에 진입했습니다. 화학적 글리코실화가 펩타이드와 단백질 약품뿐만이 아니라 항체 및 DDS 운반체 개발 분야에서도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펩타이드 변형 기술을 개발한 후에 안정성과 용해성이 낮은 문제를 해결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덕분에 펩타이드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연에서는 많은 스캐폴드 펩타이드는 안정적이고 용해 가능하며 프로테아제 내성이 있고 또 생물 활성성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항체와 마찬가지로 스캐폴드 펩타이드는 모두 비슷한 일정한 구조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표적에 결합합니다. 왜냐하면 결합 사이트 또는 손가락 끝에 다양한 배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스캐폴드 펩타이드를 백본으로 사용하고 손가락 끝에 배열을 무작위할 수가 있다면 적절한 약물과 같은 특성을 가질 만한 안전하고 바이오액티브한 강력한 선도 물질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신약 개발 출발점으로 사용한 6가지 이상의 매우 효과적이고 자연 구조에서 파생된 스캐폴드 펩타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용해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3D 구조는 약물 표적 및 기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플랫폼은 항체 스크리닝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세포 내 또는 분비된 표적이나 비항원 표적 등 광범위한 약물 표적을 스크리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 끝의 배열을 무작위하는 때 쓸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은 다양합니다. 저희는 플랫폼에 최적화된 셀프리 cDNA 디스플레이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cDNA는 mRNA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제 스크리닝 공간은 mRNA 디스플레이 시스템보다 100배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정성을 더해주는 자체 링커를 사용하여 당사의 플랫폼은 전통적인 mRNA 시스템보다 사이클 시간이 6배 빠르고 최종 융합률은 10배 더 높습니다. 이는 비슷한 시간 내에 잠재적인 히트에 더 많이, 더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 시스템에서 얻은 결과의 예를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 스크리닝 과정에서 나노몰 친화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VEGF를 억제하는 2나노몰 바인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이 경우 히트의 아미노산 배열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같은 스크리닝에서 다양한 기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터루킨6 수용체에 대해 작용제와 기량제 둘 다 다른 기능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배열 정보, 인비트로 평가 데이터, 그리고 합성된 후보 물질들을 고객에게 전달하여 앞으로 진행할 히트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 기술로 만든 후보 구조는 화학 합성에 적합한 크기입니다. 당사의 화학 글리코실화 플랫폼과 호환되어 특성을 더욱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위적인 아미노산을 첨가하거나 또는 결합제나 라벨을 붙이는 것도 더 쉽습니다. 또한 펩타이드를 더욱 사이클화하거나 펩타이드 크기를 손가락 하나 크기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친화도는 계속 높으면서도 펩타이드 약물 결합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플랫폼은 매우 유연합니다. 우리의 발견 기술을 사용해 선택된 약물 타겟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글리코실화 기술을 사용해서 기존의 산도 물질을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2가지 기술을 결합해서 약물과 유사한 바람직한 특징을 가질 만한 완전히 새로운 펩타이드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스캐폴드 펩타이드 기반의 PDC 약물에 시판되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펩타이드도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플랫폼은 펩타이드 신약 개발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이라고 믿습니다. 약물 타겟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스크리닝 라이브러리를 위한 네이티브 리간드를 검색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타겟과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보다 훨씬 우수한 스크리닝 공간을 제공합니다. 다른 현대 디스플레이 플랫폼은 인공 아미노산이나 안전성과 바이오 액티비티를 예측할 수 없는 구조를 사용합니다. 저희 플랫폼에서는 스캐폴드 펩타이드 백본이 예상된 안정성을 가진 강력하고 바이오 액티브한 후보들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발견된 펩타이드는 다양한 변형과 호환됩니다. 또한 우리의 화학적 글리코실화 플랫폼을 사용하여 안전하고 생체 적합하며 일반적인 바로 패길레이션 방법과 비교하여 더 많은 성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인간형 글리칸으로 펩타이드를 추가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히트 컴파운드는 향후 개발을 위한 선도 물질로서 매우 좋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당사의 플랫폼은 파트너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매우 효율적이고 다양하여 강력한 독특한 선도 물질을 찾을 수가 있고요. 당사의 글리코실화 플랫폼은 다재다능합니다. 광범위한 물질에 적용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능을 개선하여 타겟 컴파운드를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자연 구조를 사용하므로 안전성과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플랫폼에서 약물 유사 컴파운드를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R&D 과정을 가속화하고 의약품 후보 물질을 다음 개발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학 합성을 사용해 높은 품질과 순도의 균질한 구조를 보장하며 정화 및 특성화 작업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발견되고 최적화된 컴파운드는 매우 독창적이고 특허가 가능합니다. 당사의 플랫폼은 전면적으로 확장 가능하므로 발견 단계에서 고객을 지원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신약 개발부터 상업 제조까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재료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보다 건강한 세상을 만든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각 개발 단계에 걸쳐 여러 비즈니스 영역을 구축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글라이텍 경영진은 머크나 또는 타이오 파마 및 오노 파마를 포함한 대형 제약회사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다수의 업계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술팀은 세계 최고의 펩타이드 합성 전문가인 유진 이시우치 박사님과 당사의 스캐폴드 발굴 플랫폼을 착안해 주신 AIST의 타이 쿠보 박사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질문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저희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라도 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n the name of God, hello, I'm Hamid Farouk, we're from Behyar Company, and I'm here to give you a presentation on the role of Behyar Company in developing new high technology in Asia region. First of all, let me give you a brief presentation on Isfahan Science and Technology Town, and after that, I will continue with the presentation of Behyar Company and our suggestions. Isfahan Science and Technology Town is a founder of technology parks in Iran and is affiliated to Minister of Science, Research and Technology of Iran. The Isfahan Science and Technology Town, supported by Isfahan provincial government, industries, universities, and research centers, and is located on 520 hectares of land adjacent to Isfahan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mission of this town is to promote knowledge-based economic development by supporting innovative companies, fostering entrepreneurial culture, creati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and incubators, and also stimulating the flow of knowledge among universities, scientific organizations, companies, and markets. And the vision of Isfahan Science and Technology Town is to be the key organization for development of Isfahan region by attracting human resources and creating a knowledge-based society through establishing a special technology zone. Today, Isfahan Science and Technology Town has 3 different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and it also has 8 incubators. And it also has specialized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in steel and mining, agriculture and water, oil and gas, ICT, and also health and medical equipments. It has 6 accelerator and innovation centers, and also has a center for children's science and technology.
Today, there are more than 580 companies in Esfahan Science and Technology Town, and these companies employ more than 7,600 employees in them. The commercialized products of these companies are more than 1,460 products, and the turnover of these companies are more than 2,000 billion tomans. The product, service, and sales of these companies are more than 1,000 billion tomans, and there are 350 billion tomans research and technology contracts of these companies. And the export of the companies are more than $5 million. Now let's continue with the Behyar company. Our company, based on our specialist knowledge, has been trying to design and manufacture the state-of-the-art medical equipments. The company founded in 1999 by manufacturing the medical beds, and now we have many high-tech products in the market. As you can see in the chart, the Behyar company started with 2 personnel in 1999, and now we have over 600 employees in the company. Our early products in the market were stretchers, medical beds, surgical beds, surgical LED lights, C-arm beds, and also many other hospital furniture. After that, we start to work on high-tech products. One of our high-tech products is a medical linear accelerator, which is a device for treatment of cancer patients. Our OMID medical linear accelerator is a 6 mega electron volt, which is equipped with EPID and MLC. Let me tell you what is a medical LINAC. A linear accelerator, or LINAC, is a generator of high energy X-ray and is a type of accelerator that greatly increases the velocity of electrons by subjecting them to a series of oscillating electric potentials along a linear beamline. There are few manufacturers of LINAC in the world, which Behyar is one of them. And as you can see in the chart, the specification of our Behyar OMID LINAC has no difference with the other European and American manufacturer of this device. Why we start working on LINAC is because there is a high demand for this device for cancer patients. And as you can see in the map, there are some countries with no or less than 1 devices per 1 million people. It's worth mentioning that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uggested that there should be more than 3 radiotherapy machines per 1 million people in each country. Radiotherapy centers beside radiotherapy machine need dosimetry equipment, and one of the most important dosimetry equipment is a 3D water phantom. This device is used for measuring many parameters of linear accelerator and also in order to calibrate the device before starting to treat the patients. Other dosimetry tools for quality control of LINAC is a device such as Daily Check and also Profiler, which we manufacture them and name them in an Iranian name, which are Partonagar and Gerafnagar. Other devices that we manufacture is a multi-slice CT scanner. Before a patient starts to treat with a LINAC, the position and the specification of the tumor should be available, and a CT scanner is a device that is used for that. We recently developed our CT scanner, and this product is added to our product portfolio. In this picture, you can see some reconstructed CT images of our newly developed CT scanner. To position the patient in the exact location during treatment, the radiotherapy room and also the CT scanner room need to be equipped with lasers, which is also a product that we have in our basket. Another imaging device which we manufacture is a radiology system for X-ray imaging. Our radiology system is manufactured in 2 mechanical structures, which are U-arm and the Selene model.
Both devices are fully motorized and also they have high frequency X-ray generator. Our total solution for a cancer treatment center are starting with design and construction of bunkers, radiation therapy system, installing imaging and laser systems, and also dosimetry system. Let me tell you that bunkers is a special rooms for installing of radiation therapy system, and it protects people outside this room from radiation. For further cooperation, we have some suggestions, and we are ready for other suggestions. Our suggestions are cooperating in increasing the number of cancer treatment centers in the region. Also cooperating in production of cancer treatment equipment and different business models, including joint venture or even technology transfer. Transferring our experience in cooperation with Esfahan Science and Technology Town to other science park and startup are other suggestions. Utilizing the potential of Esfahan City in investment and cooperating with companies in many areas such as technology, tourism, and etc. are another suggestions. Thanks for your attention, and if you're ready for other suggestions, you can email us through these two emails for your suggestion.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대만 TCO 소개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발표 자료는 YP 장 TCO 제너럴 매니저와 케네트 리 OTI CEO가 준비했습니다. 케네트 리가 본 발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CO는 2009년 10월 19일에 설립되었고 본사는 중앙 대만 과학단지에 있습니다. 제조시설도 이곳에 있죠. 개발 및 엔지니어링 부서는 본사 북쪽에 있는 신추 과학단지 지사에 있습니다. 첨단 연구와 개발 부분은 미국에 있습니다. 첨단 통신망이 구축되어서 세계 회사 간의 정보가 단절없이 원활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TCO가 설립된 이후에 실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상도 하였습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로부터 인증을 받았고 미국, 유럽 자동차 제조 회사로부터 우수 협력사로 인정을 받았고 ISO 9000, ISO 14000 인증도 받았으며 여러 대만 정부 부처로부터 개발 계약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핵심 기술로는 광학 코팅, 웨이퍼 레벨, 마이크로옵틱, 단결정체 인광 증식, 광학 시스템 설계 제조, 그리고 스마트 자동차 전조 등 무대 이동식 조명, RGB, 레이저 광원 등이 있습니다. TCO와 OTI는 특허 포트폴리오를 지난 12년 동안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특허 기술을 내부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면서 외부 시장 라이센싱에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TCO와 OTI는 대만의 여러 대학들과 고급 기술을 연구하고 여러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학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가능케 하고 대학과의 협력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TCO와 OTI는 여러 컨퍼런스에서 논문도 공동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다른 기업 전문가와의 기술 교류를 가능케 하고 협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회사 발전을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다양한 제품 개발과 제조를 통해서 TCO가 갖추어온 주요 장비를 보여줍니다. 또 대한협력을 통해서 보다 폭넓은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신기술과 제품 개발도 가능해졌습니다. 제품 생산 준비가 되면 회사가 이에 맞는 적절한 장비를 구매하게 됩니다. 제품과 개발 포트폴리오에는 자동차와 비자동차 부분이 모두 해당됩니다. 각각 분야에는 부품, 하위 조립품, 모듈로 구성되어서 최종 제품 제조사에 판매됩니다.
TCO의 핵심 기술 중 하나는 실리콘 인광, 유리 인광, 그리고 단일 결정체로 구성되는 인광판이 있습니다. 고유의 인광 분말과 광학 에폭시를 혼합해 실크 스크리닝용으로 만들어져 다양한 기판에 올리며 고온 용해로와 고유의 공정을 거칩니다. 필터는 여러 용도로 사용됩니다. 프로젝터, 광원, 카메라, 무대 조명으로 사용됩니다. 보정 코팅 챔버 등 생산 공장에서 광학 필터를 제조합니다. 각 필터는 광학 소프트웨어로 설계되고 고객 시방에 맞춰서 구현되고 시뮬레이션 됩니다. 각 생산 공정의 평가 샘플은 제품 승인 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높은 반사율, 금속 미러, 섹션별 미러도 다양한 용도로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서 제조됩니다. 광학 산광기는 웨이퍼 형태로 제조되고 필요한 크기로 절단됩니다. 산광기는 다양한 구조의 표면 형태로 제작되어 투명 등급과 코트 플레이트로 조정됩니다. 수치 모델을 개발해서 원하는 산광기의 특성과 치수를 결정합니다. 다양한 확산각, 형태 프로파일을 정할 수 있는데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타원형, 가우스, 슈퍼가우스 등을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습니다. 광학, 기계, 열 설계 능력은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활용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CMAX, ASAP, 솔리드워크, 컴소, 옵티컬 메일 주스, 자동차 DMD, 스마트 전조 등 이동형 무대 조명용 RGB 레이저 광원, 마이크로렌즈 어레이 기반 로컬 프로젝트 등 시제품으로 개발되어서 양산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기초 기술이 갖추어졌고 빠르게 의료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주요 전략은 의료 조명 시장으로 입지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술용 조명, 내시경, 대장 내시경용 광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제품은 현재 회사 내부 기술과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설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들은 짧은 리드 타임과 낮은 비용으로 개발 제조될 것입니다. 의료 산업의 요건과 그 외의 요건으로 여러 다양한 컬러 필터를 회사 핵심 역량을 활용해 쉽게 제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자동차 전조 등인 어댑티브 드라이빙 빔인 ADB를 보겠습니다. 현재 시제품이 설계 제작되었고 지금 자동차 전조 등 제조사가 평가하는 중입니다. 한정 생산은 2021년 말경 시작될 예정입니다. 실증 목적으로 DMD ADB 모듈 버전은 선킥 헤드라이트에 장착되었고 AI 센서와 컨트롤러에 통합되어서 출력 조명의 선택 영역을 AI 센서로 감지된 도로 조건에 따라서 줄이거나 끌 수 있습니다. 개발 중인 또 다른 ADB는 2차원 스캐닝 모듈 기반 ADB입니다. 청색 레이저 빔을 인광판에 쏘는 형태인데 설계 출력 패턴에 따라서 스캐닝됩니다. 인광판은 청색 레이저 빛을 가시광선으로 변환시켜 빛 패턴은 도로에 투명됩니다. 이렇게 출력량 일부를 어둡게 하거나 꺼서 안전을 기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기호를 투영해서 운전자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 인광 기술은 자동차 헤드라이트용으로 개발되었고 매우 강렬한 광원을 생성합니다. 이는 표준 LED나 할로겐 광 기술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도를 높이면 초점등이나 적절히 설계된 반사경, 하이빔 초장거리 조명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시제품은 제작 시연되었고 고객 요구 사항에 따라서 양산 준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 MLA,
프로젝터 개발 덕분에 저비용 생산이 가능해졌고 다양한 용도로 적용될 겁니다. 로고, 특수기호, 투사, 화살표 표시, 백업 화살표 등 다양한 메시지를 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컬러 조명, 타이밍 회로를 고급 기능으로 통합할 수 있으며 기본 모듈은 양산 준비가 되었고 고객이 지정한 그래픽 이미지와 고급 기능이 준비되었습니다. 자동차 시장은 다양한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필요로 하고 모든 경우에 라이다 기술이 요구될 것입니다. 라이다 개발은 우리 기업의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ADB 헤드라이트 외 또 다른 중요한 전략입니다. 라이다 기술에 대한 여러 다양한 방식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표준형 904 나노미터 레이저, 아이세이브 1.55 마이크로 레이시스밈, 로테이팅 폴리건 스캐닝, APD 어레이스, SPAD 디텍션용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격대와 기능 등 최종 제품에 기초해서 개발된 기술 조합이 고객의 요구에 가장 적합하도록 적용될 것입니다. 통합형 라이더 ADB 모듈은 추가적인 기능성과 복잡성의 해소, 비용 감소, 보급성, 개선이라는 특성을 자율 자동차 시장에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ADB는 LED 기반으로 일반형 제품에 들어가고 해상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기호나 좁은 시야에 적합한 해상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고해상도는 주로 고급 차량용에 장착되고 생산량이 적습니다. TCO와 OTI는 새로운 레이저 어시스트 광원을 개발하고 있고 보다 강력한 레이저 출력과 강도 높은 프로파일을 부여하려 합니다. ADB가 다양한 기능을 같은 ADB 모듈 안에 갖추고 그러면서도 낮은 비용을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이엔드, 미드엔드 차량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제품을 대량 생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TMD ADB는 초고해상도, 고광학적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장거리 하이빔으로 기호를 투사할 수 있어서 최소한의 추가 비용으로서 특허 출원 중인 설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라이다 기능은 동일한 ADB 전조등에 통합되어서 라이다 전조등의 시스템 비용은 감소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개발된 기술에 기초해서 특허 출원 중인 광학 시스템 DMD ADB는 우리 TCO가 만든 매우 경쟁력 있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뛰어난 성능의 제품입니다. 고해상도 ADB는 레벨 3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 가능하고 기호 표시의 유연성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킵니다. ADB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 시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조명 시장 규모는 2022년까지 270억 불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연구 조사 결과까지 취합해보면 ADB 시장 규모는 대략적으로 35억 불에 달하여 무려 267%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입니다. 내부 시장 리서치에 따르면 13개 타겟 고객사, 미국 테슬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파트너, 독일 오스팝, 일본 스탠리, 혼다, 대만 옵토 등 우리 기존 확보된 시장에서 9억 불 신규 성장이 가능할 것이고 여기서 3천만 불이 ADB 그리고 광학 모듈 시장 반반으로 나뉠 것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이 제품군은 자동차 부품에서 시스템 시장으로 옮겨갈 것이고 개발해서 양산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아이세이프 라이더 1.55 마이크론 이 자체적으로 개발돼서 곧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Hello everyone. Today I would like to share you some of 안녕하십니까? also companies my 오늘 approach 저는 about securing your digital assets in today's mobile world.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you to give this chance for us. And also in advance, I would like to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오늘날의 모바일 환경에서 디지털 자산 보호 방식에 대한 제 관점과 제 회사의 관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의 인내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의 모든 참석자들과 또 팔로워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프로센의 CEO인 러셀입니다. 프로센은 터키 이스탄불에 본사를 두고 있는 디지털 보안 회사입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서 전자암호화 구현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모바일 세계에서 우리가 당면할 또는 지금 당면한 현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모바일 환경을 정의를 하거나 또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연결 5건 중에서 4건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통계 또는 예측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의 스마트폰 연결이 지금보다 거의 2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저개발된 지역인데요. 그런데도 이런 스마트폰 연결이 다시 말해서 휴대전화나 또는 스마트폰, 태블릿의 사용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GSM의 통계도 있는데요. 2021년 글로벌 시장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IoT 디바이스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고요. 순전히 신규 스마트폰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국에서도 여러분의 주변 환경에서도 매일매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바일 폰이나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며칠 전에 저는 스타티스타의 통계를 보았는데요. 전체 페이스북 접속의 98%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웹사이트를 통한 경우는 2%에 불과하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아주 좋은 단서이자 아주 좋은 증거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전환기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PC나 노트북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매일매일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what are the indicators for the Asia Pacific and global indicators? By 2025 in Asia Pacific region, 자, 그렇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또 글로벌 지표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모바일 가입자는 약 18억 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and also one more information, India will account 이 수치는 for new subscribers.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구의 62%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신규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인도에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거대한 성장 경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전 세계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의 통계는 어떨까요? 2019년에는 38억 명에 불과했는데 2025년이면 약 50억 명이 될 것이고 또 보급률은 전체 인구의 약 61%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연결을 보면 뭐냐면 모바일 폰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외에도 유선이나 또 광섬유 인터넷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전체 연결을 살펴보면 2025년에는 모바일 폰 연결의 비중이 이 속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체 연결의 약 14%가 5G 네트워크에서 실행이 될 것이라고 하고요. 이는 또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많은 시장에서 5G 관련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이용은 인구의 65%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80%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And people are downloading the mobile apps to use their mobile phones as a digital assistant, as smartphone. 그리고 사람들은 모바일 앱을 다운받고 있죠. 모바일 폰에서, 스마트폰에서 디지털 어시스턴트처럼 사용하려고 모바일 앱을 계속 다운로드 받습니다. 2020년에 소비자들, 사람들, 저, 여러분, 우리 친구들, 기타 많은 사람들이 구글 스토어, 애플 스토어, 여타 스토어에서 총 2180억 개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대략 7, 8% 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구글 스토어에서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앱이 약 340만 개 정도 있고요.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는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앱이 약 209만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요. 다운로드 횟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바로 여기에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숫자를 보면 사람들이 모바일 환경을 사용하고 있고 점차 모바일 세계에 적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모바일 폰,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매일매일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 회사들, 기업인들이나 정부 또는 다른 단체들이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 시민들에게 다가가려면,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려면 모바일 앱을 출시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 최종 사용자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모바일 폰의 환경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소유가 아니고 모바일 환경도 우리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Just think about it as a conventional terms. Like if you are a digital bank, if you want to, if you are a conventional bank, sorry, if you are a conventional bank, if you want to open a branch, just maybe you need to send a team, and they will like make some. 예를 들어 They will try to 만약에 여러분이 디지털 은행이라면 시중은행이다 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시중은행이라면 그래서 시중은행인데 지점을 개설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팀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 현장에 가서 좋은 위치에서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장식도 하고 물리적 보안이나 CCTV 같은 보안 장치를 설치하고 또 보안 전문가도 고용을 하겠죠. 그리고 가게의 브랜드 쪽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지점의 브랜드 쪽에 보호 유리를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보안 요소도 추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바일 스마트폰 환경을 생각을 해볼 때, 디지털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런 조치도 하나도 하지 않고 또 어떤 보안 조치도 하지 않고 지점을 개설하는 것은 정말 어렵고 안전하지 못한 환경입니다. 제가 방금 몇 장 전에 언급을 했듯이 다운로드가 수십억 건, 또 사용자가 수백만 명 또는 수십억 명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개도국 시장 전체 모바일 기기의 16%가 말웨어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지점을 개설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보호 조치나 대응, 감지, 관리, 보안 관리 조치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은 분명히 타겟이 될 것이고 디지털 세계의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또 물론 기술 개발자들도 계속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있죠. 계속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공격하는 측에서도 그들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술을 개발하고 공격 방법,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공격하고 연구소를 공격하고 회사를 공격하고 또 금전적 이익이나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종류의 정보를 서로 간에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Maybe you will say, "Hey, guy, I have a good team and who are capable to develop a good mobile application, and they 아, have some security approach.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저희는 좋은 팀이 있고 또 좋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할 수 있고 또 보안 방법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보안을 잘 알고 보안 조치를 잘 합니다. 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 건지요?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몇 가지 증거와 단서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우리 개발자들이 사내 개발자들이나 또는 아웃소싱 개발자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좋은 방식으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왼쪽은 일반적인 코드 오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어플리케이션 리스트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오류는 개발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SQLite 데이터베이스 사용이고요. 그 외에도 ECB, 루트 체크, X509 인증 구현, 디버깅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개발자 한 명이 이미 와서 자신이 전자 암호화를 잘 안다고 하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면서 RSA를 구현을 했다 등등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개발자들 대부분은 전자 암호화 구현을 잘 못하고 또 RSA를 사용한다 해도 패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패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말웨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몇 분 전에 언급을 했듯이 공격자들도 스스로 발전시키고 기술 개발을 시도하고 또 새로운 종류의 공격 벡터나 또는 공격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 그중 몇 가지가 있는데요. 로그인 프로세스 중에서의 스파이웨어, 로깅 스크린, 오버레이, 프리스웨어, 로깅 키 등등입니다. 여러분의 키를 로깅하고 비밀번호를 얻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용자 이름을 얻어내거나 심지어 OTP를 가로챌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랜섬웨어도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새로운 환경이 결코 쉬운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잘 생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기관, 우리 회사, 정부, 우리의 권한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사용자, 소비자, 시민들도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을 존중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평판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조심하거나 준수해야 합니다. And if you are developing a mobile app, you need to access. You need to access in some other apps or some other files in the mobile environment. 자, 만약에 모바일 앱을 개발 중이라면 모바일 환경에서 다른 앱이나 또는 다른 파일에 액세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최종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실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공격자 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파일도 액세스할 수 있고 모바일 앱도 액세스할 수 있고요. 데이터에 접속하거나 데이터나 이용 내역, 소비자 행동을 엑스필트레이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격을 조직하고 공격을 계획해서 또 새로운 공격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앱 근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환경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최종 사용자의 인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최종 사용자들은
모바일 기기나 또는 모바일 앱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앱을 잘 구매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그냥 사용하고 태블릿을 그냥 사용하는 거죠. 그냥 클릭해서 버튼만 몇 번 눌러서 다운로드해서 앱을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바로 이 점이 시스템과 또 사용자들의 약점입니다. And according to the Gartner, this is the mobile attack vectors in the mobile environment. And it's really sophisticated. 그리고 가트너에 따르면 바로 이 지점이 모바일 환경에서 모바일 공격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출시한 것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정말 쉬운데요. 아마도 애플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등록을 한다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환경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미 다양한 종류의 공격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심어 놓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는 개인 데이터나 또는 재무 데이터와 같은 민감한 데이터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 이로 인해서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평판을 해치고 여러분의 브랜드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도 하죠. 사실 애초에 최종 사용자나 소비자로부터 평판과 브랜드 인지도를 얻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은 금전적 손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로부터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고요. 디지털 은행이라면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공격으로 지식재산권을 도난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And according to the Gartner, what the companies, what the institutes, what the mobile app developers need to look to protect 가트너에 따르면 모바일 앱 개발자들이 모바일 앱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애플리케이션의 보호 및 기능 강화입니다. 여기에는 코드 난독화, 화이트박스 암호화, 리소스 암호화, 디바이스 앱 바인딩, 리버스 엔지니어링, MFA, Man in the Middle, 런타임 프로세스, 라스프죠. 클릭 체킹, 코드 주입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탐지나 변조 방지 기능, 에뮬레이션 모드, 디버깅 모드, 지문 채취, 말웨어 감지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응책이 있습니다. 안티 스크린샷 검사라거나 무결성 검사, 안티 키로깅과 같은 능동적인 대응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 분석, 또 공격에 대한 텔레메트리도 해야 할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정도로 충분할까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는 여기 가트너의 분류에 한 줄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매니지입니다. 만약에 디지털 은행이라면 또는 정부나 정부 부처의 디지털 헬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공급하는 공급사다라고 하면 아니면 그냥 아무 회사라 하더라도요. 구글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 또는 다른 스토어에 모바일 앱을 올리는 기업이라면 이를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모바일 앱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은행이고 어딘가 가서 지점을 열 것인데 거기에 투자를 하고 또 이 물리적인 공간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걸 관리하지 않고 그냥 돈만 쏟아넣고 관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우리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HSM 통합을 해야 하고 하드웨어 보안도 필요하고요. 하드웨어 보안을 구현해야 하고 보안을 관리하고 보안 채널을 구축하고 저장된 중요 데이터 보호 조치도 다 갖춰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 평범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하기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직면했던 것, 제가 설명하려고 했었던 것은 앞서서 또 저희 슬라이드에서도 보셨겠지만은요. 저희가 2017년부터 시작을 한 것은 바로 모바일 앱 개발자들에게 보안 레벨을 제공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엔드크립트인데요. 인앱 보호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입니다. 이미 비자, 마스터카드, 트로이, 그리고 PCI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았고요. 이외에도 또 OWASP, PCI, 스폭, S폭, 마스터카드, 오픈뱅킹을 준수하고 있으며 또 올해 말까지 포스트 퀀텀에 대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And these are the use cases from the Turkey side. One is the banking, the other one is the telecom, the other one is the municipality. And for the banking side, the conventional banks are trying to shift for. 그리고 이것들은 터키에서의 유스 케이스인데요. 하나는 은행이고 하나는 통신회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자체입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중은행들이 모바일 뱅킹으로 전환하려 하고 디지털 뱅킹으로 전환하려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앱을 출시하고 또 보안 레이어를 몇 가지 사용해야 하죠. 그리고 터키 최대 규모이자 또 세계에서도 최대 통신회사 중 하나인 투르크셀은 핀테크 또는 테크핀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테크핀 쪽에서 모바일 앱의 보안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가맹점들이 지불을 받는 데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탄불의 마지막 사례인데요. 대중교통 요금을 이스탄불 카드로 지불하기 위해서 이스탄불 시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 2,500만 명 정도가 이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FC 기능이 있는 휴대폰으로 지하철, 전철, 버스나 기타 대중교통을 타면서 요금을 내기 위해서 바로 이 앱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의 인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최 측에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장이나 온라인 참석자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주최 측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